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6장 우리 공공부조법부터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137페이지 챕터 6 공공부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이 우리가 예방적 차원이라고 했으면은 공공부조는 사후적 정책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공공부조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 문제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게 되고 이런 문제 해결에 최종적인 방법으로서 국가의 책임 아래 실행되는 정책을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국가의 책임 아래 국가의 책임 아래에서 실행되는 정책. 이게 사회보험하고 다르게 사후정책이라고 했죠. 제가 사후정책. 문제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료보험은 아프기 전에 보험을 드는 거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 예방적 정책이었죠. 하지만 공공부조는 사후적 정책이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공공부조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관련 법들이 공공부조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공공부조법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사회보험법도 사회보험법이라는 명칭이 없었던 것처럼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의 또 다른 큰 차이는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재정이 마련이 되는데 공공부조는 조세에 의해서 정책이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조의 대부분은 세금, 조세로 우리가 운영이 집행이 되고 있다. 첫 번째 공공부조법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공공부조에는 각국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른 제도의 형성과 준수되어야 할 원리나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와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이다. 이 공공부조라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다 보니까 최소한의 보장인 거죠. 최저 한도 보장. 그래서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빈곤계층의 기본적 생활 욕구 해결을 돕기 위해 소득 보장, 소득, 의료, 교육, 주택 등 기타 서비스를 위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이다라는 거. 최후. 사후적 정책이었잖아요. 최후의 국가적 대응이다. 그러니까 소득이나 의료나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조차 유지를 못할 경우에 국가가 대응을 한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공부조법이라는 말은 없고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에 속하는 법에는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또 같이 많이 쓰이는 게 의료급여법, 그 외에는 장애인 연금법 등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이건 특정 대상을 하다 보니까 공통되게 우리가 학습을 하는 내용들이 법이나 정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빈곤 정책이죠. 빈곤 정책. 그래서 빈곤한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갖는다. 우리 이미 앞에서 법적 권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법은 국민의 정당한 그래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다.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이 법은 최저생활의 보장의 원리, 몇 가지 원리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원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최저생활.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국민이 최소한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을 보장하는 거죠. 최저생활 보장 원리. 공공부조로 우리가 뭐 사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상류층의 삶을 살게끔, 뭔가 럭셔리한 삶을 살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세금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누구도 그게 문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생존권 보장이 올린 거.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권. 그리고 국가 책임의 원리. 조세를 통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 공공부조는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무차별 평등. 공공부조는 누구든 국민 전체라면 누구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 대상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자원,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 등을 동원하여도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에 안을 제공한다는 보충성의 원리. 공공부조를 먼저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보험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노력들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국가가 공공부조를 제공한다는 거죠. 또 평등 보장의 원리. 태만, 비행, 범죄, 능력 부족 등 빈곤의 원인과 관계없이 빈곤한 상태라는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평등하게 기초생활을 보장받는다. 평등 보장. 누구든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부조는 단순히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립 조장, 자립 자활 조장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자립 자활을 할 동안만 돕겠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처럼 공공부조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 지원으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런 거죠. 이러한 원리에 해당하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죠. 모든 정책들이. 그래서 신청 보호의 원칙, 그리고 생계보호는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행해져야 하고 특히 아동의 부조에 있어서 긴급한 일이 없는 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의 원칙, 세대 단위의 보호 원칙, 그래서 세대 기준, 세대의 원칙.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138페이지 보면 6-1에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보험 그리고 사보험과 비교 분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공부조는 목적이 최소한의 삶이니까 빈곤으로부터 해방, 사회보험은 예방, 사보험은 불확실한 삶을 예방. 이념이 공공부조는 전국민 대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수급 대상은 전국민 보편인데 수급권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수급권자는 전국민이지만은 수급자는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별로 받는 거죠. 수급권자는 보편이에요. 하지만 수급자는 선별인 거죠. 사회보험이나 사보험은 전체 전 국민들이 가입하게끔 해놨으니까 보편주의, 사보험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공공부조 원리가 생존권 보장, 사회보험은 최저생활 보장, 사보험은 경쟁, 그리고 자격조건도 법적 권리, 계약, 조세, 기여금, 보험료.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가 대부분이지만은 거기에 또 기여금, 본인이 내는 기여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험료랑 유사한 형태인데 기여금이라고 작성을 한 거죠. 급여 수준도 대부분 다 최저선이에요. 사보험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차이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분석된 이 표 6-1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법의 가장 중요한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보면은 1조의 목적을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최저 생활의 보장과 자활 조성을 지향한다.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조성, 자립이죠. 이게 이 법의 목적인 거예요. 모든 법은 앞에 목적과 개념들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최저생활보장이에요. 이미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조성,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이 법의 출발점은 조선 구호령, 형식적인 법이었지만은 조선 구호령에서 5.16 군사정변 이후 생활보호법으로 바뀌었죠. 생보법, 생활보호법, 행보법. 그리고 IMF 경제관리체제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화가 된다.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조선구호령에서 생보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존권 보장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과거와는 달리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사회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죠. 약간 유럽의 복지 스타일이죠. 빈곤이 사회 문제라는 거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법은 빈곤 대책의 가장 중요한 법이며 빈곤자들의 최후의 보루, 사후정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최후 보루. 마지막에 정말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밥을 굶게 됐을 때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연금이나 사회보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타법 우선이라고 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법보다 나중에 다른 법들이 더 이상 보호를 못할 경우에 마지막에 최후에 작동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국민 최저선을 설정을 규정하여 최저생계비라는 걸 만들죠. 최저생계비. 최저선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 6-2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생계비라는 금액 산출을 통해 생계지원만이 아닌 자립자활을 위한 종합적 빈곤 대책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책 140페이지 보면은 표 6-2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019년도 거까지는 안 나와 있고 2018년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2020년도 다 나와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35만 원. 생계급여가. 이 생계급여라는 건 말 그대로 먹고 자는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여기에 교육급여, 주거급여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더해지면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요 중간중간에 예전에는 통합으로 해서 제공했는데 요즘은 요 중간중간에 넣게끔 되어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이 18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위소득이 461.4만 원 4인 가구에서 474.9만 원으로 2.94% 인상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위소득이란 뭐냐면은 전체 소득자들을 쭉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줄을 세운 가운데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순위를 매겼을 때 1등부터 꼴등까지 매겼을 때 중간의 등수, 평균이 아니에요. 중간의 등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19년에 중위소득이 461만 원이었는데 이게 평균이 아니에요. 중간에서 4인 가족에서 버는 돈이 이 정도라는 거죠. 이제 20년에는 474만 원으로 늘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최저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이 30%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2018년에 4인 가족 135만 원이었는데 4인 가족 138만 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19년에는 8만 원이고 이제 20년에는 142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이제 18년에서 19년 3만 원 정도 올랐고 여기서는 또 이제 한 4만 원 정도 20년까지 오른 거죠.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생계비라고 했잖아요.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고 거기에 이제 의료급여,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이 130만 원이면은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거고 본인의 소득이 150만 원이면은 의료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84만 5천 원, 189만 9천 원. 본인의 수입이 200만 원이면은 주거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13만 7천 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237만 원. 본인의 수입이 220만 원이면은 이태권 못 받고 교육급여만 받는 거고 본인의 수입이 120만 원이면은 요 네 가지 다 받는 거예요. 네 가지 다. 단순히 생계급여 기준이 이렇다는 거죠.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이 50% 기준으로 그 이하는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중위소득이 여러분들 전체 4인 가구 중위소득이라고 하면은 4인 가구의 소득을 1등부터 쭉 나열을 세운 다음에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라고 해서 딱 중간에 있는 등수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후의 보루로서 요 정도의 금액을 주는데 이 금액이 많고 적고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닌 편이다. 입법 배경은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부터 쭉 올라가서 조선구호령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생활보호법이 61년 12월 30일에 이름만 개정하여 제정됐지만은 또 노동력이 있는 빈곤층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였기에 사회 안정망으로 기능할 수가 없어서 97년 IMF 경제관리로 인한 실직자와 명예퇴직자 등이 많이 발생하면서 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런 최소한의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최후 보루적인 정책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으로는 우리가 전문 구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죠. 최저기준. 물론 교육급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저기준이라고만 이야기를 할게요. 빈곤선. 책에서는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기본적 삶에 필요한 경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 법의 내용적인 중요한 사항은 제2조에 정의된 수급자, 2조에 이미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자, 최저생계비, 급여의 종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 6-4는 국민기초생활법, 생활보장법과 이전의 법들 간 비교 분석한 것인데, 조선구호령,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성격 자체가 시혜적인 것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넘어오면서 제도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비교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의미한다. 우리 교재 142페이지 보면은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의미, 이 법의 제5조에는 수급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권자, 우리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에 대한 얘기인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수급권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권리를 갖고 있지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지원을 받아야지 수급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급권자의 넓은 의미는 전 국민이지만은 우선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최저생계비 이하.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우리가 수급권자라고 하고 그 중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우리는 수급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급자의 상위 20%를 이제 최저생계비가 계속 바뀌니까 수급자의 기준도 바뀔 거 아니에요. 상위 20%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차상위계층. 상위 20%를 차상이라고 한다. 직접적인 차상위계층에게 어떤 최저생계비를 주는 건 아니지만은 이들이 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간접 지원들을 주로 하는 거죠.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보호자가 있잖아요. 생계보호자. 이 보호자가 있는데 의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호자. 이 보호자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차상위계층이면은 이 보호 의무를 제해 주는 거죠.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책임지겠어요? 부양 의무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부양 의무자. 자식이 있는데 노인이 자식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수급자가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차상위계층이면은 부양 의무자에서 면제를 해주는 거죠. 또한 최저생계비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제6조에도 있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차기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위소득으로 우리가 변경을 해서 최저생계비 개념이 이제 바뀌었는데 중위소득이 앞에서 본 것처럼 30%, 중위소득 30%, 40%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년 전에 이제 바뀐 부분인데 이렇게 최저생계비 개념을 삭제하고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2014년에 신설하여 추가 개정, 2014년에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직접 계산했어요. 지금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통계청이 공표한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양 의무자들의 소득, 재산, 부양 능력 등에 대해서 신청조사는 제23조 확인조사를 규정한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은 부양 의무자가 소득이 있으면은 수급자가 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최근에 중요한 건 실부양이에요. 실부양. 서류상으로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연락이 두절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양자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사를 누가 하냐면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책에 143페이지 더 추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교시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까지만 잠깐 살펴보고 2교시의 그 의료급여법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